한겨울 깊은 산속 눈보라 한가운데서 17살 소년 시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에서 벗어난 나무 아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의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추위 속에서도 더럽고 낡은 검은 비닐봉지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봉지를 떼어내려 하자 거의 의식이 없던 노인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시우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힘만큼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대체 뭐가 들었길래 지키려던 걸까요? 시우는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 왜 이 깊은 산속에 버려져 있었는지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댓글 따라드리겠습니다. 17살 시우는 한겨울 새벽 깊은 산속 눈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시우는 늘 이 산길을 지름길로 이용하곤 했거든요. 마을까지 돌아가면 1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산을 넘으면 30분이면 충분했으니까요. 그날따라 눈보라가 유독 심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핥히듯 몰아치고 눈발이 시야를 가려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시우는 얼어붙은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손이라도 녹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소리 틈으로 무언가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짐승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시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그 소리를 따라가자 길에서 조금 벗어난 나무 아래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눈 위에 엎어진 채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이 깊은 산속에 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건지, 혹시 무슨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노인의 손이 시우의 바지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어요. 시우는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 손은 마지막 힘을 다해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우가 노인을 자세히 살펴보니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입술은 퍼렇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심한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해 보였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추위 속에서도 품에 무언가를 꼭 안고 있었거든요. 더럽고 낡은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시우가 노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그 봉지를 떼어내려 하자 노인이 갑자기 극심한 공포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을 번쩍 뜨더니 시우의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어요. 그거 가져가면 안 돼.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한 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시우는 순간 손을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시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신고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화면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선 전화가 터질 리가 없었죠. 시우는 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내려가서 신고할까? 하지만 그 사이에 이 할머니가 얼어 죽으면. 시우의 머릿속으로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복도에 누워있던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보호자였지만 병원비를 가지고 도박장으로 갔고
엄마는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시우는 14살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면 나중에 어떤 기분이 드는지 시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이를 악물고 노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어요. 노인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죠. 시우는 조심스럽게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버텨요. 내가 산 아래까지 데려다 줄게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은 검은 봉지만큼은 여전히 놓지 않고 있었어요. 시우는 그 봉지가 신경 쓰였지만 지금은 물어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시우의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졌고 등에 엎인 노인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시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이를 악물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노인이 잠결에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냐? 시우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우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가족이면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의식을 잃었는지도 몰랐어요. 시우는 노인의 등에서 전해지는 희미한 온기를 느끼며 다시 발을 뗐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라는 말이 시우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두 사람의 작은 실루엣이 천천히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한겨울 새벽 깊은 산속에서 시작된 이 만남이 훗날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이때의 시우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우가 할머니를 데려간 곳은 산 아래 오래된 빈집이었습니다. 한때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죠. 시우는 이 집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배달 다니면서 우연히 발견한 곳이었거든요. 전기도 물도 끊긴 지 오래였지만 최소한 눈보라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시우는 할머니를 낡은 이불 위에 눕히고 자신의 외투까지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체온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우는 편하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왜 그 깊은 산속에 쓰러져 있었는지, 그리고 저 검은 봉지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건지 온통 의문뿐이었거든요. 시우의 삶은 원래부터 불안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날렸고 어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아버지마저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사라져버렸고 시우는 14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아원에 가는 대신 시우는 숨어 살기를 택했어요. 나이를 속이고 배달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죠. 특히 병원이라는 곳은 시우에게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가도 외면하는 곳, 보호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환자를 내쫓는 곳, 그게 시우가 아는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우는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을 거예요. 이틀째 되던 날 할머니가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흐릿했어요. 시우를 보면서도 시우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품에 검은 봉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름을 묻자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억이 흐릿하게 뿌옇게 가려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특정 단어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거든요. 시우가 무심코 병원이라는 말을 꺼내자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책이라는 단어에는 숨이 가빠졌고 서류라는 말에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무의식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면 자신의 손등을 쓰다듬거나 손목에 맥을 짚곤 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그 동작을 반복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가 평범한 사람이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 시우는 할머니가 잠든 틈을 타서 검은 봉지에 손을 뻗었습니다. 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걸까?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이 봉지에 닿는 순간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들어 있던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시우의 손목을 세게 움켜쥐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우는 놀라서 손을 걷었어요. 할머니는 봉지를 다시 품에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해야 해. 시우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봉지 안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할머니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는 무언가를 지독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시우는 배달 일을 계속하면서 틈틈이 음식과 물을 구해왔고 할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갔어요.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죠. 그날도 시우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빈집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물건이었는데 간신히 전파가 잡혀서 뉴스 정도는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시우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회공헌 의료인으로 존경받는 박기태 병원장이 오늘 저소득층 무료 진료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박 병원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시우는 그 이름을 단번에 알아봤거든요. 그곳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실려갔던 병원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3시간이나 방치되었던 그 병원, 보호자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한다며 치료를 미루던 그 병원이었어요. 이 병원, 엄마가 죽은 병원이야. 시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할머니가 몸을 웅크린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그놈, 그 병원. 할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시우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의 반응이 너무 과했거든요. 단순히 병원이라는 단어에 반응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병원과 할머니 사이에 뭔가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우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 병원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떨리는 손으로 검은 봉지를 더 세게 끌어안았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시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죽게 만든 병원과 이 할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그리고 저 봉지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건지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시우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저 검은 봉지 안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말이에요. 시우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그 병원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죽어가던 그 병원, 그리고 그 이름만 들어도 공황 상태에 빠지는 할머니. 이 둘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시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할머니를 숨겨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디든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병원이나 경찰에 연락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시우에게 병원이라는 곳은 믿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목숨도 외면하는 곳, 그게 시우가 경험한 병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할머니는 병원 이야기만 나오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어느 날 시우가 조심스럽게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시우의 손목을 세게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돌아가면 죽어. 그곳에 돌아가면 나는 죽는다. 할머니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병원 공포증 같은 게 아니었어요. 마치 그곳에서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시우는 더 이상 병원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과연 내가 이 할머니를 책임질 수 있을까? 17살의 고아나 다름없는 내가 병도 모르고 정체도 모르는 노인을 끝까지 돌볼 수 있을까? 시우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우의 마음을 알았는지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너는 여기서 빠져라. 너까지 끌려들면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시우를 밀어내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그 말에 오히려 화가 치밀었어요.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더니 서서히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럼 할머니는요? 그럼 할머니는 또 버려지는 거예요?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어요. 시우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버려져 봤어요. 엄마가 병원에서 죽어갈 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아버지는 도망갔고 병원은 돈이 없다고 치료를 미뤘고 저는 그냥 복도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밀어내지 마세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시우의 손을 천천히 감쌌어요.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떨림은 멈춰 있었습니다. 검은 봉지는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우는 그 봉지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열어보려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이든 그건 할머니가 준비됐을 때 직접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시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병원에도 신고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빈집에서 할머니를 지키기로요. 그건 병원이라는 시스템을 거부하는 선택이었고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선택이었습니다. 시우는 배달 일을 계속하면서 음식과 생필품을 구해왔고 할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갔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시우가 돌아오면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시우는 할머니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어요. 할머니는 시우를 시험하듯 지켜보았습니다. 시우가 화를 내지는 않는지,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는지. 하지만 시우는 단 한 번도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 밥을 챙겨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할머니가 악몽을 꿀 때면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처음으로 시우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니? 나 같은 늙은이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시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날 밤 할머니 손이 제 옷자락을 잡았을 때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게 다예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떨리더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시우는 할머니가 우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시우와 할머니는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빈집에 두 사람이 숨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한편 텔레비전 속에서는 박기태 병원장이 여전히 사회공헌 의료인으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한 무료 진료, 저소득층 의료 지원 확대, 화면 속 그의 얼굴은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하지만 시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미소 뒤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엄마가 죽어갈 때 외면했던 그 병원이 지금은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가 저 병원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떠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진실은 아직 검은 봉지 안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느꼈어요. 언젠가 그 봉지가 열리는 날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것도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우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저 텔레비전 속 온화한 미소의 남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말이에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시우에게 과거를 물은 건 함께 지낸 지 2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시우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차가운 밥을 혼자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시우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아까 병원 이야기할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시우는 밥을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엄마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캐묻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시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이에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아버지가 병원비를 다 날려버린 뒤라 돈이 없었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면서 치료를 미루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았어요. 3시간을 그렇게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시우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왔는데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병원에서는 그럼 어쩔 수 없다면서 엄마를 그냥 병실에 눕혀뒀어요. 그렇게 이틀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시우는 그 떨림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이요. 라디오에서 나온 그 병원이에요. 사회공헌 의료인이라면서 상 받고 인터뷰하던 그 병원장 있잖아요. 그 사람 병원에서 엄마가 죽었어요. 시우가 고개를 들었을 때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시우가 다가가려 하자 할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그 병원.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병원은 내가 만든 곳이다. 시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있는 이 초라한 노인이 그 거대한 병원을 만들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가 그 병원을 만들었다고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더 이상 병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신 다른 것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손을 어떻게 잡아야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는지, 눈을 어떻게 맞춰야 진심이 전해지는지, 아픈 사람 곁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시우는 의아했습니다. 왜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라했어요. 사람이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건 약이 아니야. 할머니가 시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란다. 의술은 그 다음이야. 시우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낯설지 않았거든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시우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해달라거나 청소를 해달라는 말도 없었고 자신이 누군지 알아달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시우가 돌아오면 반가운 눈빛으로 맞이해주고 시우가 지쳐있으면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시우는 난생 처음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누구도 시우를 제대로 봐주지 않았거든요. 세상은 시우를 골칫덩이 취급했고 복지 시스템은 시우를 숫자로만 취급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시우를 한 명의 사람으로, 상처받은 아이로, 그리고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봐주었어요.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악몽을 꾸며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우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너무 세지 않게, 하지만 존재감이 느껴지도록.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눈을 뜬 할머니는 시우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잘하는구나.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시우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누군가에게 잘한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시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사람을 돌보는 법, 그리고 돌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봉지는 여전히 할머니의 곁에 있었습니다. 시우는 더 이상 그 봉지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준비됐을 때 직접 열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든 할머니 곁에 있기로 이미 마음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었다는 그 병원과 할머니 사이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역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역사가 자신의 엄마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진실은 아직 검은 봉지 안에 잠들어 있었고 그 봉지가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것을 시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할머니는 악몽에 시달렸고 때로는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잠결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회의실, 그 서류, 내 도장이 찍혀 있었어. 근데 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시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계속 중얼거렸어요. 무료 진료 삭제하라고 했대. 내 이름으로. 근데 난 안 했어. 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
시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무료 진료 삭제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할머니가 만들었다는 그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시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서류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서류예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검은 봉지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시우는 숨을 죽였어요. 그동안 절대 열지 못하게 했던 그 봉지를 할머니가 직접 여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중 몇 장을 꺼내 시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봐라. 시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중요한 문서 같았어요.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고 정책 변경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우는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첫 번째 서류에는 저소득층 무료 진료 프로그램 유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15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이름은 김순덕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같은 제목이었지만 내용이 달랐어요. 저소득층 무료 진료 프로그램 단계적 축소라고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같았고 도장도 같은 김순덕이라는 이름으로 찍혀 있었어요. 시우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김순덕이에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무료 진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적이 없어. 첫 번째 서류가 내가 만든 거야. 두 번째 서류는 시우야. 누군가 조작한 거야. 시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 할머니의 이름을 도용해서 병원 정책을 바꿨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무료 진료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시우는 봉지 안에 있는 다른 서류들도 꺼내보았습니다. 기금 흐름을 정리한 메모가 있었어요. 의료기금 전용이라는 제목 아래로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돈의 흐름이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기금이 줄어드는 대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시우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병원에서 누군가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료 진료가 사라지고 돈 없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우의 엄마처럼요. 시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년 전 병원 복도에서 느꼈던 그 무력감, 엄마가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엄마가 죽은 게... 시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시우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얘야. 내가 만든 병원에서 내 어머니가 그렇게 됐다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 병원을 만들었어.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어. 근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바뀌어 버렸더구나. 시우는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었죠.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시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 아들이야. 시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요? 할머니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어요. 내가 입양한 아이야. 어릴 때 버려진 걸 내가 데려다 키웠어. 내 모든 걸 물려주려고 했지. 근데 그 애가...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인 것 같았어요. 시우는 라디오에서 들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기태 병원장, 사회공헌 의료인으로 칭송받는 그 사람. 그가 할머니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영웅으로 불리는 그 사람이 실은 자신의 어머니를 속이고 병원을 빼앗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우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할머니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있었어요. 피를 나눈 가족에게 배신당한 할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시우는 확신했습니다. 저 서류들이 진실을 담고 있다면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시우는 몰랐습니다.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박기태라는 사람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요. 할머니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건 함께 지낸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눈빛이 맑았어요. 안개가 걷힌 것처럼 또렷한 눈으로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우야, 이제 다 말해줄게.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의 본명은 김순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의학을 공부해서 손꼽히는 명의가 되었고 사업 수완도 뛰어나 큰 재산을 모았어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순덕 할머니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병원을 세웠습니다. 돈이 없어도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그게 순덕 할머니의 꿈이었어요. 병원은 빠르게 성장했고 저소득층 무료 진료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40대 중반에 버려진 아이 하나를 입양했어요. 그 아이가 바로 박기태였습니다. 기태는 영리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했죠. 순덕 할머니는 기태를 자신의 후계자로 키웠습니다. 병원 경영을 가르치고 의료 철학을 전수하고 언젠가는 병원을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기태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기태는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병원이 벌어들이는 수익, 기금에 쌓이는 돈, 그게 기태의 눈에는 그냥 묶여있는 돈덩어리로 보였던 거죠. 기태가 변하기 시작한 건 30살이 넘어서부터였습니다. 병원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순덕 할머니 몰래 일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무료 진료 예산을 슬쩍 줄이고 기금 일부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고 서류를 조작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공을 돌렸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이상함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기태는 병원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채워놓은 뒤였고 순덕 할머니의 권한은 이름뿐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기태의 비리를 문제 삼으려 하자 기태가 먼저 손을 썼던 거예요. 순덕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갔습니다. 시우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치매요?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잖아요. 순덕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었지. 그런데 그 애가 나한테 약을 먹였어. 무슨 약인지는 나도 몰라. 먹으면 기억이 흐릿해지고 사람을 못 알아보게 되고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약이었어.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내가 미쳐가는 줄 알았어. 기억이 끊기고 낮과 밤이 헷갈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 기태가 의사들을 데려와서 검사를 시켰는데 다들 치매라고 했어. 나는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
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너무나 슬펐어요. 자기가 키운 아들에게 그런 짓을 당한 할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태가 나를 요양원에 넣었어. 아무도 날 찾지 못하는 깊은 산속 요양원이었지. 거기서 계속 약을 먹였어. 나는 점점 사람이 아닌 게 됐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을 주는 간호사가 실수로 용량을 적게 줬어. 그때 잠깐 정신이 돌아왔지. 나는 그 틈을 타서 도망쳤어. 서류들만 챙겨서. 그리고 산을 헤매다가 쓰러진 거야. 시우는 모든 게 연결되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토록 검은 봉지를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는지, 왜 병원 이름만 들어도 공황에 빠졌는지 이제 다 이해가 됐어요. 그 봉지 속 서류가 증거인 거죠?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태가 저지른 모든 일의 증거야. 서류 조작, 기금 횡령, 내 이름 도용, 그리고 나를 가둔 것까지. 시우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오랜만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진실을 밝혀야지. 그 애가 뭘 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해. 그래야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어질 테니까.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기태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산속 요양원에서 환자가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은 기태는 즉시 사람들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적의 손길이 서서히 이 작은 빈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기태는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순간부터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산속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가 실종됐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그 환자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이고 그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기태는 즉시 측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서류들, 그것들을 반드시 회수해야 했습니다. 찾아. 어디에 숨어 있든 찾아내. 기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측근들은 고개를 숙이고 흩어졌어요. 한편 시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배달 일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오토바이를 몰고 동네 곳곳을 누비며 음식을 배달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낯선 사람들이 동네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시우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누군가 뒤를 밟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할머니와 관련된 사람들일까? 아니면 그냥 기분 탓일까? 확신할 수 없었지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시우는 빈집으로 돌아오면서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뒤를 돌아보고 혹시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순덕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우의 얼굴을 보더니 금방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 있니? 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동네에서 어슬렁거려요. 저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순덕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태야, 그 애가 사람을 풀었구나. 시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 애는 포기할 아이가 아니야. 나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서류들도 반드시 빼앗으려 할 거야. 시우는 검은 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든 서류들이 기태에게는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저걸 빼앗기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시우의 손을 잡았어요. 일단 더 조심해야 해. 당분간 배달 일도 줄이고 밖에 나가는 것도 최소한으로 해야 해.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배달 일을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우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던 가게 사장님이 시우를 불렀어요. 시우야,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어. 너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시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는데요? 어디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그런 거. 나는 모른다고 했어.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너를 찾는 거야? 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들이 벌써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시우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덕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었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할머니? 시우는 달려가서 할머니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신 차려요. 할머니. 순덕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창문에 누가? 시우는 재빨리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창문 아래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 주변을 돌아다닌 거였어요. 시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벌써 이 집을 찾아낸 걸까요? 아니면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주변을 탐색하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시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우야, 너는 도망쳐. 나 때문에 내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 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얘야, 제발. 나는 이미 늙었어. 근데 너는 아직 어려. 내 인생이 있잖아. 순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우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눈이었어요. 하지만 시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사람이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 곁에 있다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래요.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순덕 할머니는 시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시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곧 눈이 내릴 것 같았어요. 위험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태의 사람들은 이미 시우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7살 부모 없이 혼자 사는 배달부, 최근 행적이 수상하다는 정보가 기태의 책상 위에 올라왔어요. 기태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고작 애송이 하나가 어머니를 숨기고 있다고? 우습군. 기태는 즉시 다음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시우를 직접 압박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돈으로 회유하든
협박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머니와 그 서류들을 되찾는 것이었거든요. 며칠 뒤 시우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낯선 남자 둘이 길을 막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시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너 이시우 맞지?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또 다른 남자가 뒤를 막았어요. 우리 사장님이 할 말이 있으시대. 잠깐 같이 가자. 싫으면요? 시우가 되물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비웃듯이 웃었어요. 싫으면 안 되는데. 착하게 따라와. 안 그러면 내가 숨기고 있는 그 할머니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시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숨기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우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할머니가 위험해질 테니까요. 시우는 이를 악물고 남자들을 따라갔습니다. 남자들이 시우를 데려간 곳은 시내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최상층 스위트룸 앞에서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기태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우는 그 미소가 얼마나 가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미소 뒤에 할머니를 가두고 약을 먹인 괴물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앉아. 기태가 손으로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시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됐어요. 할 말만 하세요. 기태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에 흥미를 느낀 것 같았어요. 대단하네. 겁이 없어. 아니면 멍청한 건가. 기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우에게 다가오더니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어요. 내 어머니 어디 있어?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숨기고 있는 거 다 알아. 솔직하게 말하면 좋게 해줄게. 돈 필요하지? 5천만 원 줄게. 어머니 계신 곳만 말해. 시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웃어? 돈으로 사람을 사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시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애써 눌렀어요. 할머니가 다 말해줬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 할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약을 먹여서 치매 환자로 만들고 산속 요양원에 가뒀다면서요? 기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온화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만 남았어요. 그 미친 노인네가 무슨 헛소리를 한 거야. 어머니는 치매 환자야.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 시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당신이 약을 먹여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증거도 있어요. 기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증거라는 말에 반응한 거였어요. 증거? 무슨 증거? 시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기태는 시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아. 착하게 말하면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기태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이 애를 경찰에 넘겨. 미성년자 유괴 혐의로. 시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유괴요? 무슨 소리예요? 치매에 걸린 노인을 유인해서 가둬놨잖아. 그건 유괴야. 보호자인 내가 고소하면 넌 끝이야. 시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법을 이용해서 시우를 범죄자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는 제가 구한 거예요. 산에서 쓰러져 있는 걸 제가 살린 거라고요. 증거 있어? 목격자 있어?
기태가 비웃었습니다. 없지. 그럼 끝이야. 법은 증거로 말하는 거거든. 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서 눈앞이 아찔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법도 모르는 17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태가 시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어머니 어디 있어? 말하면 고소 취하해 줄게. 시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머릿속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시우를 믿어주던 눈빛, 손을 잡아주던 따뜻함, 잘한다고 말해주던 목소리. 시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우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기태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우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 선택이니까. 기태가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는 그대로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호텔을 나서면서 시우는 창밖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요. 반드시 돌아갈게요. 시우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시우가 경찰서에 끌려간 사이 순덕 할머니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기태는 시우만 압박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빈집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덕 할머니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셋이 들이닥쳤어요. 할머니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말했어요. 병원에서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기태의 측근이었죠. 기태가 보내신 겁니까?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선택권이 없으십니다. 어머님. 남자가 손짓을 하자 다른 둘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검은 봉지를 품에 꼭 안았어요. 이건 절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고 다른 하나가 봉지를 빼앗으려 했어요. 할머니는 있는 힘껏 봉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그 순간 남자 하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주사기였어요. 순덕 할머니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약이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요양원에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던 바로 그 약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힘드십니다. 조용히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주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몸부림쳤지만 남자들의 힘에 제압당했어요. 주사 바늘이 팔에 닿으려는 순간 멈춰요. 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시우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시우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달려온 게 분명했어요. 뭐야, 이 녀석은?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시우가 잡혀 있어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시우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었어요. 손 안 치우면 방금 녹화한 영상 인터넷에 올린다. 불법 침입의 강제 투약 시도, 뉴스 나오면 재밌겠다. 시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상황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잠시 망설이던 남자들이 결국 물러섰습니다. 가자. 나중에 다시 온다. 남자들이 문을 나서며 시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시우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발소리가 멀어지자
시우는 그제야 무릎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시우야. 순덕 할머니가 시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얘야. 내가 왔잖아. 순덕 할머니가 시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시우는 할머니의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경찰서에서 나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기태의 고소로 조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시우는 담당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산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했다는 것, 그 노인이 가족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것, 증거가 있다는 것. 경찰은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일단 조사를 위해 시우를 풀어주었습니다. 시우는 풀려나자마자 빈집으로 달려왔어요.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기태는 이제 빈집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언제든 다시 사람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도 끝난 게 아니었어요. 기태가 계속 압박하면 시우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우야, 이건 내가 널 끌어들인 거야.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그냥 죽었어야 했어. 산에서 그냥 죽었으면 너한테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야.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경찰에 끌려가고 협박당하고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순덕 할머니가 시우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나 혼자 갈게. 기태한테 돌아가면 너는 풀려날 거야. 할머니, 검은 봉지는 내가 가져.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세상에 알려줘. 나 대신. 순덕 할머니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우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시우는 할머니가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시우가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저는 할머니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선택한 거예요. 그날 밤 산에서 할머니를 업은 것도 지금까지 곁에 있는 것도 다 제가 선택한 거라고요. 후회 안 해요. 순덕 할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시우를 바라보았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시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순덕 할머니는 무너졌습니다. 시우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어요. 시우도 함께 울었습니다. 창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이 두 사람의 작은 빈집을 조용히 덮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 시우와 순덕 할머니는 빈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기태의 사람들이 위치를 알아버렸으니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짐을 챙겨 산 반대편에 있는 작은 창고로 거처를 옮겼어요. 더 춥고 더 불편했지만 당장은 숨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압박해왔어요. 시우가 일하던 가게에 기태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에게 시우를 고용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결국 시우는 배달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돈을 벌 방법이 사라진 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기태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담당 경찰은 시우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상대방이 유명한 병원장이야.
증거도 없이 내 말만 믿기 어렵다는 거 알지? 일단 조사에 협조해. 안 그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시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기태 편이었어요. 돈과 권력 앞에서 진실은 아무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순떡 할머니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기태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받은 충격 때문인 것 같았어요. 악몽을 자주 꾸었고 가끔 기억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순떡 할머니가 갑자기 시우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시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야? 여긴 어디야? 할머니, 저예요. 시우예요. 시우가 손을 잡으려 하자 할머니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가까이 오지 마. 너 누구야? 시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잊어버리다니. 혹시 기태가 또 뭔가를 한 걸까요? 아니면 충격 때문에 정말로 기억이 나빠진 걸까요? 다행히 잠시 후 할머니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시우를 못 알아봤다는 걸 깨닫고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시우야.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아요. 시우는 할머니를 안아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그날 밤 산에서 지나쳤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지금쯤 평범하게 배달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을 텐데. 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할머니가 죽었을 거야. 그건 안 돼.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일자리도 잃고 경찰 조사도 받고 할머니 상태도 나빠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시우의 머릿속에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 누워있던 엄마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날. 시우는 그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나는 또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우야. 돌아보니 순떡 할머니가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시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 시우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 울었어요. 거짓말. 할머니가 천천히 시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시우의 옆에 앉았어요. 힘들지? 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도망쳐도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 내 인생이 있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갈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 시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죽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서서 지켜봤어요.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안 그럴 거예요.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끝까지. 순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시우의 손을 잡았어요. 두 손 모두 차가웠지만 서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우는 깨달았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미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창밖에서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있었어요. 시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새벽빛이 창고 안으로 스며들 무렵 시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어요. 기태에게 쫓기면서 숨어 지내는 건 결국 천천히 죽어가는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시우는 순떡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어요.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쇠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생각이 있어요. 시우의 목소리에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기태한테 맞서야 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순덕 할머니는 한동안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맞서려고? 증거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서류들. 그걸 세상에 알리면 돼요. 시우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검은 봉지를 바라보았어요. 지금까지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 봉지. 그래, 방법은 그것뿐이겠지. 할머니가 천천히 봉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펼쳤어요. 시우야, 이제 다 보여줄게. 기태가 뭘 했는지.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순덕 할머니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책 변경 서류, 기금 흐름 기록, 위조된 도장, 그리고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투여한 약물의 정체까지. 이 약은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약이야. 장기간 투여하면 진짜 치매처럼 보이게 돼. 기태가 이걸 몇 년 동안 나한테 먹였어. 시우는 치가 떨렸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경찰에 가면 돼요?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안 돼. 기태가 손을 썼을 거야. 돈과 권력이 있으면 경찰도 움직일 수 있어. 그럼요. 언론이야.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해. 세상이 알면 기태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았어요.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기자를 만나느냐는 것이었죠. 시우는 아는 사람이 없었고 순덕 할머니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시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배달을 자주 가던 곳 중에 작은 신문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던 기자 한 명이 시우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는 기자가 한 명 있어요. 큰 신문사는 아니지만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순덕 할머니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시도해 볼게요. 시우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기태의 사람들이 아직 이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었거든요. 시우는 조심스럽게 창고를 나와 신문사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인적이 드문 길로만 다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문사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그 기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정민호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시우를 보더니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배달하던 친구 아니야? 오랜만이다. 근데 무슨 일이야? 시우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시우를 회의실로 데려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말해봐. 무슨 일인데? 시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산에서 할머니를 구한 것, 할머니가 병원 설립자라는 것, 기태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증거가 있다는 것까지. 민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깐, 그 박기태 병원장 말하는 거야? 사회공헌 의료인으로 유명한? 네, 그 사람이에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시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증거 진짜 있는 거지? 네. 할머니가 가지고 있어요. 서류랑 약물 정보랑 다 있어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확인해 볼게. 근데 이거 위험한 거 알지? 상대가 보통이 아니야.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시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시우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할머니 만나게 해줄 수 있어? 시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네, 가능해요. 시우는 민호와 함께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기자를 맞이했어요. 민호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거 진짜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특종이에요. 민호가 고개를 들어 순덕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기자회견 하실 수 있으세요? 직접 증언하셔야 해요. 순덕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시우를 바라보았어요.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순덕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릴게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잡을게요. 준비하세요. 민호가 떠난 뒤 시우와 순덕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할머니. 시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시우의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맙다, 시우야.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두 사람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시우는 창고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는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시우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뀐다. 정말 괜찮을까? 시우는 불안했습니다. 기태는 거대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반면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17살 배달부에 불과했죠.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우의 머릿속에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그날 병원 복도에 누워있던 엄마의 모습이요. 창백한 얼굴, 가쁜 숨소리, 그리고 시우의 손을 잡던 차가운 손. 시우야,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시우는 간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도 매달렸어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없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없어요. 아버지 연락처 알아? 시우는 아버지에게 수십 번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그 시간에 도박장에 있었습니다. 엄마의 병원비로 마지막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3시간을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눈을 감았어요. 시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우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3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한 자신이, 무력했던 그때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또 그때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기태가 또 무슨 짓을 하면 어떡하지?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시우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며칠 전 할머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도망쳐도 돼. 너는 아직 어려. 내 인생이 있어.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었죠. 시우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시우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었을까요? 안 갈 거예요. 저는 선택한 거예요. 시우는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나는 선택했어. 엄마 때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번엔 달라. 시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야. 행동이야. 내가 할머니 곁에 있기로 선택한 거야.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거야. 시우는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지키고 싶다는 마음. 할머니를, 그리고 할머니가 지키려는 진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우는 조용히 할머니가 잠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가슴 위에 올려놓은 두 손. 시우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어요. 할머니, 내일 꼭 이길 거예요. 약속할게요. 시우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는 잠결에 시우의 손을 살짝 쥐었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시우는 할머니 곁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과 함께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로 모든 게 결정된다. 이기든 지든 후회 없이 싸우자. 3년 전에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의 시우는 더 이상 무력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우는 조용히 일어나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시우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오늘 진실을 밝힌다. 시우는 결의에 찬 눈으로 아침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시우는 순떡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시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오늘이구나. 네, 할머니. 오늘이에요. 두 사람은 아침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검은 봉지 안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시우는 서류 하나하나를 꺼내 확인하면서 순덕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책 변경 서류 맞죠? 그래, 앞에 건 내가 만든 원본이고 뒤에 건 기태가 조작한 거야. 날짜는 같은데 내용이 다르지. 시우는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분명히 달랐어요. 원본에는 저소득층 무료 진료 프로그램 유지라고 적혀 있었고 조작본에는 단계적 축소라고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장은 똑같이 김순덕이라는 이름으로 찍혀 있었어요. 이거면 위조를 증명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기금 흐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직접 설명해 주었어요.
이 숫자들 봐라. 여기부터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해. 의료기금에서 다른 계좌로 옮겨진 거야. 그 계좌는 기태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곳이야. 시우는 메모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했어요. 수년에 걸쳐 빼돌린 돈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을까요?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돈으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내 어머니처럼. 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간 엄마. 그런데 그 돈이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기태가 빼돌리지만 않았어도 엄마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순덕 할머니가 약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건 내가 먹었던 약의 성분을 적은 거야. 요양원에서 탈출할 때 약봉지를 하나 가져왔거든. 이 약은 장기간 복용하면 기억력을 심하게 떨어뜨려 치매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할머니가 기억을 잃었던 거예요? 그래. 약을 안 먹으니까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 이제는 다 기억나. 순덕 할머니의 눈빛이 슬프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약을 먹여서 미치게 만들었어. 그리고 깊은 산속에 버렸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세상에서 지우려고. 시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다 밝혀요. 기태가 뭘 했는지 세상이 알게 해요.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창고를 나섰습니다. 민호 기자가 보낸 차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오르면서 시우는 순덕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차 안에서 민호가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3시에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할머니께서 먼저 증언하시고 서류들을 공개할 거예요. 여러 언론사에 미리 연락해뒀습니다. 기태가 방해하면 어떡해요? 시우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어요. 이제 와서 막으려면 더 큰 스캔들이 될 겁니다. 시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병원장이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돌렸는지.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기자회견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호텔 회의실이었어요. 안에는 이미 여러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마이크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시우는 순덕 할머니를 연단 앞까지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면서 시우의 손을 꼭 쥐었어요. 시우야, 고맙다. 뭐가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줘서. 내가 없었으면 나는 그 산에서 죽었을 거야. 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혼자였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깊은 유대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어요. 3시가 되었습니다. 민호 기자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됩니다. 김순덕 여사님의 증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우가 마이크를 건네주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기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덕입니다. 저는 지금 사회공헌 의료인으로 칭송받는 박기태 병원장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아들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의 시선이 순떡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어요. 진실이 세상에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저는 30년 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세웠습니다.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전 재산을 털어 병원을 만들었고 저소득층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어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리고 저는 어린 아이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어요. 제 아들로 키웠고 제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사회공헌 의료인으로 칭송받는 박기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박기태 병원장의 어머니가 직접 아들을 고발하러 나온 거였으니까요. 순덕 할머니는 서류들을 하나씩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원래 정책 서류입니다.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유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태가 조작한 서류입니다. 제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서 무료 진료를 축소하라는 내용으로 바꿔놓았어요. 할머니가 두 서류를 나란히 들어 올렸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퉈 사진을 찍었어요. 기태는 제 이름을 이용해서 병원 정책을 바꿨습니다. 무료 진료를 줄이고 그 돈을 빼돌렸어요. 수년에 걸쳐 수십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돈은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치료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우는 할머니의 옆에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순덕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기태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기태가 저한테 한 짓을 아십니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약을 먹였습니다. 기억을 잃게 만드는 약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깊은 산속 요양원에 가뒀습니다. 치매 환자라면서요. 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약을 먹여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회의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요양원에서 탈출해 산을 헤매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저를 구해줬어요. 순덕 할머니가 시우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시우에게 쏠렸어요. 이 아이는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저를 발견했습니다.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저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시우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덕 할머니가 기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선언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온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 박기태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시우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내 아들은 여기 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은 이 아이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저를 버리지 않은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장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기태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 같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기태가 연단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돌렸어요. 기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기태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내가 내게 먹인 약의 성분도 다 알고 있어. 증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기자분들과 이 아이가 다 증인이야. 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유지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발. 기태가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시우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손대지 마세요. 시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태가 시우를 노려보았어요. 너 이 일에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알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저는 할머니 편이니까요. 기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자들이 그 모습을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았어요. 민호 기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기태 병원장님, 지금 증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기금 횡령, 서류 위조, 그리고 친어머니 감금 혐의에 대해 해명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올린 사회공헌 의료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태는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뉴스에는 이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시우와 순떡 할머니는 회견장을 나서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겼어요, 할머니. 아니야. 우리가 이긴 거야. 두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피가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이 피로 맺어졌지만 배신한 가족을 이긴 순간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기태는 기금 횡령, 서류 위조, 불법 감금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공헌 의료인이라는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한때 그를 칭송하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어요. 순덕 할머니는 병원 이사장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세운 병원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로 다시 일어섰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저소득층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기태가 축소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확대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어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해요. 그게 내가 처음 이 병원을 세운 이유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직접 병원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어요. 시우도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순덕 할머니는 시우를 공식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비를 지원해 주었고 시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시우는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 의료 관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왜 의료 쪽을 선택했냐고요? 시우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사람이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 곁에 있다는 느낌이라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시우와 순떡 할머니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병원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1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시우야. 순덕 할머니가 시우를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그때 그 봉지 기억나?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봉지. 할머니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그 봉지요. 그 봉지는 이제 없어졌어요. 안에 있던 서류들은 재판 증거로 제출됐고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으니까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지킬 것도 없었습니다.
그 봉지가 없어지니까 어떤 기분이에요? 시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어요. 홀가분해. 더 이상 짊어지고 다닐 게 없으니까. 시우도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우야, 고마워. 뭐가요? 내 손을 놓지 않아줘서. 그날 밤 산에서도 그 이후로도 계속. 시우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시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혼자였을 거예요. 누구도 믿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 누군가를 지키겠다고 선택하면 그게 가족이라는 거. 순덕 할머니가 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 전 그 눈보라 속에서 시우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바로 그 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 가족이야, 시우야. 네, 할머니. 우리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한 봄날, 피가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년 전 한겨울밤, 시우는 눈보라 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시우는 선택했어요.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 사람을 지키겠다고. 그 선택이 시우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혼자였던 아이에게 가족이 생겼고 아무것도 없던 아이에게 미래가 생겼어요.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택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키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가족입니다. 시우와 순떡 할머니는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두 사람 모두를 구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꼭 맞잡혀 있었어요. 이것이 시우와 순떡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피가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피를 나눈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깊은 산속에 버려진 할머니,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그 할머니를 구하고 끝까지 지켜낸 17살 소년.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택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피를 나눴어도 등 돌리는 사람이 있고 남남이어도 끝까지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가족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인을 만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하고 좋은 인연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처럼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손 내밀어주고 싶은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